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동훈 의원실 김민정 보좌관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긴급 토론회 보안 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에 계신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하기 앞서서 저희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약이 있는데 오늘 저기 토론회 있다는 걸 오전에 알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게 사진만 찍고 가려고 그랬더니 토론회가 있으면 저희들 이제 사실 십시일반으로 같이 힘도 보태고 또 관심도 표명하고 가서 또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공부도 하고 갈 겸해서 찾아뵙습니다만 오늘 오면서 처음 보는 관객을 못 뵙겠습니다. 앞에 줄 서서 들어오시기에 오늘 토론회가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민생 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아마 다 관심 가지고 있는 이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수사업무를 종사하지 않았지만 판사, 변호사로서도 한 10년쯤 활동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난 일 여러 현상들을 보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검찰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나 또 우리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면에 있어서나 부정적 요소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것을 손 놓고 쳐다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일부 검찰의 그런 잘못된 행태 때문에 전체 사법 시스템, 준사법 시스템, 수사 지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결코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60% 이상이다. 최근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서 자신들이 장기 집권만을 위해서 혹은 전당대회에서의 당권을 쥐기 위해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마저 방기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같이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개회사와 내빈 소개에 앞서서 먼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토론자분들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감사합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한동훈 국회의원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토론 주최하면 토론에 직접 참여 안 하니까 이 개회사에서 길게 하는데 저는 토론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왜 여기 모여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 자리는 계속 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고민 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 12월에 정성호 법무부에서 이런 책자를 냈고 이걸 오늘 참석하는 대신에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죄는 잘못되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의 보안수사 우수 사례집입니다. 제가 장관할 때 만든 게 아닙니다. 정성호 장관이 장관한 작년 12월에 만들었던 사례집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거 발간해놓고 보안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보내놓고 토론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통과되고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 주신 명지대학교 신유 교수님입니다. 토론자로 이화여대 강동범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를 연구해 오신 원로학자십니다. 다음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부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현 전 대표님은 인사말 먼저 하시고 가셨고요. 먼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연욱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고동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상훈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예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석준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용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님은 아까 참석하셨는데요. 사진 찍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귀한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진웅 국민의힘 용인시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주시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서정현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소개 못 해드린 분들 계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의 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진행은 좌장을 맡아주신 명지대학교 신일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아까 좀 전에 한동훈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법무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는 이 두 분들이 이 양쪽에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회는 민생이라는 단어를 아마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만큼 민생과 직결된 문제가 또 있을까?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있고 주식시장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물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를 통과시킴에 있어서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민생 중의 한 부분인데도 두 군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토론회에서 당연히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찬성 의견도 사실 저희가 듣고 싶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 오늘 토론자로 계신 우리 한동훈 의원님 그리고 강동범 교수님, 김한균 박사님, 부원장님, 박사님 세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법률 용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언론인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쉬운 용어, 설령 어려운 용어를 쓰더라도 그거를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거일수록 사례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좀 많이 들어주시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오늘은 크게 두 꼭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가 바뀌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렇게 바뀌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라는 것. 이런 부분 두 꼭지로 크게 진행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토론회는 원래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셨던 국회 토론회 방식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송 토론 진행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분이 발제하시고 쭉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 번 듣고 끝나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 방송 형식의 토론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있군요. 오늘 여기에서 혹시 그 여론조사 얘기가 잠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까지는 정확한 5개의 개요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세 분의 얘기를 쭉 듣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건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계신 공식 이 토론자 세 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누구부터 말씀을 하시겠어요? 무엇이 바뀌는가? 바쁘시네. 그럼 대표님이 좀 먼저 간략하게만. 오늘 나오고 있는 대안을 보면 이겁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보내온 것 가지고 yes or no 기소하거나 말거나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대안은 이거 보완해와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뭐 확인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법원에 낸다든가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장윤기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는데 장윤기 사건의 어떤 중요한 증거들을 숨겼고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경찰관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 원래대로 경찰이 송치를 하면 검사는 이게 이상하다고 직접 뭐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아니면 그게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서 확인하고 이런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경찰이 가지고 온 기록만으로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윤기 사건 같은 건 앞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발견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계는 80년 만에 새로 열리는 세계입니다. 그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보완할 게 있으면 검사가 보완해서 피해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검사는 그 임무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검사의 권리가 아닙니다. 검사는 권리라면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권리겠죠. 그런데 검사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무조건 보완 수사를 해야만 했어요. 나중에 이게 보완 수사를 안 하면 그 검사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책임춤을 받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임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은 검사 입장에서는 권리가 아니라 임무였습니다. 그 임무가 없어진 겁니다. 권리 측면에서 본다면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피해자가 보완 수사를 받을 권리였던 것이죠. 그게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사는 이런 문제가 들어올 때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기소하거나 부족하면 안 하고 그리고 경찰한테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근데 경찰은 그걸 잘 안 들어요. 구조적으로.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건이 잘 끝나지 않게 되고 두 가지가 바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장윤기 사건 같은 조작 사건이 대단히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것이 계속 보완 수사 요구를 주고받고 하면서 핑퐁 지옥에 빠져서 끝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게 될 겁니다. 예, 여기 뭐 보충하실 분, 김 박사님. 예, 뭐 보충을 하라고 하시니 저는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 특히 그 중에서도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지금 우리 한동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완 수사권 또는 보완 수사 요구권 또는 재수사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수사의 보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수사에다가 집중을 하니까 권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데요. 자, 수사라는 것이 한 개 수사기관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수사기관이 전문적으로 미진한 점은 보완하게 해주자. 이게 시스템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사법 체계라고 할 때,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이게 수사의 주체인 전문 수사기관이 경찰뿐만 아니라 전문 법률가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또는 법원이 각 단계마다 교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촘촘히 짜놓은 걸 우리가 시스템, 체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빈틈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같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때 이제 소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국민을 위해서 개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형사사법 체계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빈틈을 보이기 시작하면 소극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는 퍼블릭 컨피던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 높아지고 체계에 대한 정부에 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언제 떨어지냐면 그거는 무슨 범죄율이나 검거율이나 이런 추상적인 수치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책임지고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줄 기관들이 그걸 실패할 때,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처럼요. 또는 권한을 남용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할 때 이런 사건. 그다음에 우리가 강력 사건, 흉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우리가 가해자만 자꾸 보는데
강력사건, 흉악사건의 피해자는 대체로 취약한 피해자예요. 여성과 아동과 노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 퍼센테이지는 그 1%도 안 되는 흉악범죄, 강력범죄와 예. 1%도 안 되는 그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수사 실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이 그런 빈틈을 메꾸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범죄의 두려움을 높이고 체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때 다른 기관이 전문적으로 보완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보완 수사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또 우리가 취약한 국민, 피해자의 이 피해가 없도록 빈틈을 어떻게든 메꿔주려고 설계한 그리고 80년 동안 이 작동해온 이 체계를 지금 보안 수사권 하나가 단순한 권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조항 하나를 빼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 피해자를 보호해왔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허물고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고 형사소송 체계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 문제가 단순한 형사소송법 한 조항을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형사소송 체계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어떻게 더 잘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사실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지금 바뀌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오늘 우리 김 박사님께서 서두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잠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저도 봤는데 지금 경찰이 긴급 체포하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검사한테 통보만 하면 된다라는 걸로 바뀌는 겁니까? 예, 제가 요즘 사실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고 형사법을 가르치고 한 지가 한 40년 이상이 됐는데요. 요즘 형사법 관련 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하고 참담하고 하여튼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방금 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과거에는 이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이제 긴급 체포를 일정한 경우 영장 없이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사경의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사후에 긴급하니까 이제 일단 체포를 먼저 한 다음에 사후에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지금 보니까 오늘 오전에 승인권이 유지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밥 먹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으면 참 알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 말씀 얹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긴급 체포를 승인을 하던 규정을 슬그머니 통보로 바꿔서 끼워 넣었는데 이걸 제가 법을 보다 찾았거든요. 근데 이걸 슬그머니 그냥 끼워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슬그머니 뺐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막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슬쩍 갖다가 들켰으니 이제 그래 어떻게 찾았지? 하면서 손 털고 만 거잖아요. 저는 이러니까 민주당이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연히 이걸 찾았지만 이거 말고도 폭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넉마로 만들어도 되는지 저는 이 사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기각을 판결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놓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이 아침에 그걸 넣었는데 이건 결국 근데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막 시도하잖아요.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소기각의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가 무리했다고 판단되면 대단히 불확정적이고 재량의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무죄까지 안 가고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항을 몇 개 더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개정안의 327조에다가 신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대한 위법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되게 애매한 얘기 아닙니까? 이미 민주당에 의하면 민주당 사람들을 기소하는 건 다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끼워 넣어서 법원을 압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사후에라도 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 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지금 제도의 동기가 이런 불순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김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적어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뭐 지금 법사위에서 또 논의가 되겠지만 이것도 그냥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공소 기각 조항을 집어넣은 이렇게 이걸 넣었어요. 공소. 갑자기 넣었어요. 사실은 뭐 그 입법 절차라는 게 지금 엉망이어 가지고요. 그 문제가 심각한데 이 두 개를 이제 새로 집어넣은 것은 뭐 상당한 의도가 보이는 그런 그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중대한 위법 수사, 뭐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뭐 구체화되어야 될 문제라서 이렇게 그냥 막연히 금방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대충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고,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들으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보안 수사권 관련. 근데 이게 대표님 그 공소 취소 문제, 공소 기각 문제는 보안 수사권 말고 형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조금 다른 주제죠. 연결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없애는 예. 조항으로 보안 수사를 없애는 게 지금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 디저트 같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 디저트가 그냥 디저트급이 아니라 완전히 또 새로운 국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안 수사라는 거가 폐지하냐 아니냐는 거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죠. 저는 이 조항은 그 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날 쓱 들어간 거예요. 어떤 공론화 과정과 논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사사법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가 되면 대단히 정합성도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이걸 신뢰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별개의 핵폭탄을 또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이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논할 때 일단은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갖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 뭐 누구든 어떤 법이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피해를 보는 대상자와 이익을 보는 대상자가 사실은 사회적 이 분류 기준에 의하면 힘의 유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 박사님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라고 보십니까? 오늘 토론의 제목이 범죄자의 편에 설 거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 이 보안 수사 부분에 대한 이제 법 개정 개폐가 결국은 이제 범죄자의 이익이 되고 반면에서는 이제 피해자의 불이익이 될 것이다. 피해자의 더욱 큰 피해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오늘 토론회의 문제 의식인데요. 예컨대 이제 이 보안 수사 폐지,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권한에 대한 그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역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주장은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과 그 물적 기반, 인적 기반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매우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익입니다. 반면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은 역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즉 검찰과 경찰의 적절한 이 보호 서비스가 없이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피해자가 바로 그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시스템적인 장치들이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대표되는 그 장치들이 허물어질 때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즉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보는 게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해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는 분들도 얼마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컨대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이 피해자 보호 조치의 강화를 이 염두에 두고 예컨대 뭐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전권 송치를 규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7대 범죄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여성, 아동, 노인 학대 범죄 하나, 그다음에 성범죄 중에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하나, 그다음에 가정폭력과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스토킹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피해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봐달라고 그 호소하는 그런 그야말로 민생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오히려 폭행, 사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다 빼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기 선에서 끝내지 않고 전부 검찰청 일단 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냐면 경찰이 그러면 다 자기네가 책임지지 않고 검찰에 보내죠. 검찰은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 송치받은 약자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시민들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보안 수사도 그러면 중수청에다가 사회적 약자 대상 보안 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로 넘겨라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들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일단 송치받은 검사가 수사를 안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80년 동안 수사를 해본 사람인데 자기가 빨리 수사를 끝내서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또 억울한 가해자가 있으면 억울한 가해자로 하여금 빨리 형사사법 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중대범죄 수사를 하라고 새로 설치하는 중수청에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수사를 또 따로 맡긴다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 폐지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자꾸 두고 정작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자꾸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고 뭐 아까 법무부에서 우수 사례라고 이제 우리 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보안 수사가 없다고 해서 약자만이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보안 수사가 없어지면 경찰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물론 잘하는 수사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제대로 안 되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문제되는 몇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장윤기 사건을 위시로 해서 그런 이 중대범죄의 경우는 물론이고 또 이제 뭐 사기 범죄라든지 일반 뭐 사소한 범죄라 하더라도 보안 수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거든요. 꼭 약자뿐만이 아니고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만약에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검찰도 뭐 그걸 스크린을 할 기회조차 없이 그래서 뭐 이제 뭐 불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약자라서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 범죄자들의 만능 사회가 되고 어느 법관 얘기처럼 우리나라는 사기 천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약자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 전권 송치나 보안 수사 이건 사실은 저는 뭐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이 처방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 7대 전권 송치라는 건 형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법에다 앞으로 넣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보안수사 요구권도 대안이 아닌 게 보안수사 요구권이 이미 있습니다.
10개의 대책 중에서 7개를 없애는 게 나머지 3개가 대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7대 정권 송치 자체도 정말로 현실을 아무도 모르는 서영교 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7대 범죄라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특정 성폭행 이런 죄명별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가 뭐 노약자라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자는 뭐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보이스피싱을 장애인 상대로 하거나 노약자 상대를 하거나 노약자 상대로 폭행하고 노약자 상대로 사기치는 거 이게 노약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기나 폭행 같은 거는 죄명별로 나누기 때문에 싹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현실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충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첫째, 그 목적 자체도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범죄가 죄명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폭행 이런 건 다 빠지는 거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누구 사기 범죄가 있거나 성폭행 범죄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성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착취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 가지고 나중에 보안 수사할 때 요 성폭행 관련한 것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동기가 다 연결되고 사기라든가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연결되는데 이건 안 해본 사람이 대충 맞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죄명 하나만 덜렁 송치되는 경우가 오히려 적습니다. 둘째, 이 취지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런 피해자가 있었을 때 사회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의미일 텐데 현실로 가봅시다. 피해자가 이렇게 특정되지 않고 불특정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뭐 회사에 대한 뭐 문제들, 그리고 경제를 질서를 움직이는 문제들, 그리고 뭐 뇌물을 받는다든가. 뇌물 받으면 에브리바디 해피 아니에요? 주는 놈 받는 놈 관계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작은 범죄입니까? 주가 조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건 오히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없는 범죄일수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를 뺄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이트 칼라 범죄를 뺐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은 좋겠죠. 돈 받아도 보안 수사 대상 안 되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 이 제도는 첫째 사악하고 둘째 무능합니다. 현실을 모르고 만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사실 피해는 불특정 다수,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게 그런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서두른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왜 어떤 이익을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서두를까?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예. 저는 제사상 위에 돼지머리를 빨리 올리고 싶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씨를 말려서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들이 뭐 검찰 수사로 뭐 감옥 간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검찰 수사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이 재단 위에 검찰을 씨리 말렸다라는 얘기를 돼지머리를 올리고 싶은 저는 그런 욕심이고 그게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전 민주당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그렇게 피해를 받습니까? 돈 받아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피해를 받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국민들이 민주당이 검찰에 피해를 받았다는 가스라이팅에 몇십 년째 이렇게 아이고 네 마음을 위해 이런 스탠스를 가져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사실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상대로 복수한다. 뭐 강력 지지층을 상대로 해 이런 그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건데 이것도 완전히 유령을 상대로 한 섀도우 복싱입니다.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져요. 그런데 왜 검찰을 상대로 복수를 합니까? 검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복수하는 대상은 민주당이 착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장윤기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예요. 왜 자기들의 복수심을 엄한 데다가 풉니까?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이 뭐 이거 가지고 눈을 깜짝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보안 수사에 임무를 덜어주면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이런 식의 행태로 피해보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보안수사권 폐지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최근에 다시 불거진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거예요.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거 정말 큰일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에서 선명성 경쟁이 붙은 거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래 일단 돼지머리 위에 10,000원짜리 꽂고 올리자를 김민석 정청래 쪽에서 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주술을 하고 자기들끼리 부흥회하면 괜찮은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서민과 약자들이 고통받을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사실 2022년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이 바뀐 규정에 의해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무도 검증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선에 있는 변호사들, 특히 이제 피해자 대리하는 변호사들 말씀 들어보면 사건이 너무 지체돼 가지고 지금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그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비명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현재 소송법이 검사의 보안 수사가 지금 사실은 핵심적인 일종의 전쟁 어떤 지점이 돼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검사의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보다 큰 본질적인 문제고 그것은 이제 헌법에 저는 위반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이 물밑에 가라앉아 있고 보안 수사만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건 우리 한 의원 말씀처럼 뭔가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입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특히 형사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 좋게 범죄에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목격하거나 우리가 범죄를 범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그런 걸 당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연루되어 있으면 자기의 일상은 굉장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지금 무슨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섬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마구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고 저는 이제 평소에도 국회의원의 입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만 있고 제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은 사실 아무 생각 안중에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검사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수사가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은 이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오늘 우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 사건을 문제 제기한 그 보좌진들이 국민권익위에 수사가 너무 지연돼서 국민권익위에 수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진정인가를 냈다는 보도를 우연히 봤거든요. 결국은 소위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은 저는 사건의 저수지가 될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건 정말 신중하게 토론을 거듭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목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되게 죄송하네요. 이거 아닙니다. 예, 저도 연구하는 사람이라 정치적인 배후에 깔린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소위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추는 것 갖고도 사회적인 수기를 거치잖아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두루두루 듣고 차분히 앉아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과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냐, 도움이 안 되겠냐 논의랍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좌우하는 이 논의를 소위 수기 없이 사회적으로 차분히 앉아서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서둘러 하시려는 분들의 목적은 모르겠으나 그분들도 알 겁니다. 이거 천천히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면 자기들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알 거라는 걸 본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목적은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목적은 안 물어보고 예, 이게 지금 아까 정치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정치인들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법조인 중에서도 뭐 형사 변호사라든지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그 비즈니스가 아주 흥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과거는 어땠냐면 경찰이 수사해요. 검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견제가 되고 경찰이 수사하면 자기가 기소를 못하니까 그 결과를 다 보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통로에서 불기소장도 다 받아보고 기소되고 다 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동전을 넣던 간에 검찰이라는 자판기 통로에서 뭔가 캔을 받던 아니면 뭐 결과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얼마 전에 진중권 교수님하고 토론하기 전에 이 법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아는 기분이었는데 제가 오늘 좀 전에 다시 봤어요. 저도 헷갈려요. 저도 어디로 갔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여기까지 가고 그리고 나오는 통로도 달라요. 경찰이 불송치 통지를 보내기도 하고 재정 신청도 해야 되고 내가 해놓으면 사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하면 돈이 듭니다.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복잡하면 불안합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 없는 사람은 체념하는 나라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태동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장 중요한 건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 시스템이 어떤 나라에서나 원시 시대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퇴보한 겁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부연하자면 아까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늦게 사건 지연된다고 하셨죠? 맞는 말인데 변호사 사건이 그러면 일반 사건은 어떻겠어요? 일반 사건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 사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에 대해 피해를 보존받는 것을 체념하게 돼요. 그런 나라 만들자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유는 돼지머리 한번 올리고 알량하게 표 한번 받아보겠다는 이런 이유로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글 쓰면 서영교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앙탈 부리듯이 올리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제가 지적한 긴급체포 승인의 문제는 슬쩍 뺐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뜻이죠. 웬만하면 저한테 악마에게 무릎 꿇고 싫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멍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큰 죄예요. 그런데 알고도 망치는 건 죽을 죄입니다. 이 사람들 저는 정말로 이거 어떻게 이 죄과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 확신해요. 서영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왜 못 나오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이렇게 접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법무부 장관하고 몇십 년간 이 역할을 했던 사람도 저도 모르겠어요. 센 척하려고 아는 척하지만 몰래 찾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왜 이렇게 가죠? 심플하고 괜찮은 시스템이 있었고 잘못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의 잘못은 고치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전권 송치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 문제는 칼로 찔른 사람한테 빠르냐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지막 정점을 찍고 여기 전선이 만들어졌으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검찰이 민주당 당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돈 안 먹고 감옥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해요 진짜? 북한에 돈 갔잖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하다 하더라도 왜 그 억울함을 엄한 국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킵니까? 왜 보복을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저랑 싸우지 못하고 그냥 왜 김진주나 이채원 가족들한테 보복을 전가시킵니까? 민주당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야지를 먹어도 나오지도 못해요. 할 말도 없거든요.